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위조 교사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관련 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 성추행에 이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귀국해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또다시 무단 진입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한반도 주변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카디즈 안에 머문 시간만 따져도 3시간이나 됩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과거에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비핵화 추진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요구를 영국 하원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브렉시트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하원이 브렉시트를 늦추려고 한다면 조기 총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해 트리도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해서 다른 정당과의 연정 등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위조 교사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법원은 오늘 정 교수의 11개 혐의를 보고 구속 사유가 될지 볼 텐데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1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개된 자리에 나온 적이 없는 정 교수는 오늘은 언론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6일 먼저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18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영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에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관련 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으로 떠난 지 2년여 만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즉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김준기 전 회장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 압송된 겁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만 밝혔습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보다 2달 전에 병치료를 받겠다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근무하던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나 안 늙었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에 응하지 않자 고소사건 2건을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를 곧바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방점은 공정과 개혁에 찍혔습니다. 공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핵심 가치였는데 최근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공정이 모두 27번 들어갔습니다. 시작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결국 해결책도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불 문제부터 채용, 직장 내 차별 등 전 분야에서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는 등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여야의 반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중에 모두 28차례 박수를 쳤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통령 연설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단 박수 소리는 민주당에서만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 중에도 모두 28번의 박수로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 등 검찰개혁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같은 대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알파벳 X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야유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러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통로로 향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걸음을 옮긴 가운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의 신경전은 연설 전 이뤄진 환담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법원 개혁에 관한 법들이 좀 계류가 되어 있죠. 민주당은 시정 연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 방향에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어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한반도 주변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카디즈 안에 머문 시간만 따져도 3시간이나 됩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진행되는 한국과 러시아 합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측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카디즈에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는 조기 경보기 1대와 전투기 3대, 장거리 폭격기 2대입니다. 오전 9시 23분 러시아 조기 경보기 1대가 울릉도 북쪽에서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카디즈를 빠져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10시 41분쯤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이들 군용기는 4차례에 걸쳐 카디즈 진입과 이탈을 되풀이했고 카디즈 안에 머문 시간은 총 3시간 정도입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10대가 즉각 출격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주변에서 추적 감시 비행을 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차단 기동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올해 들어 20번 카디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까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카디즈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선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하루 앞둔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또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 전화로 항의했고 외교부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고도 말을 해서 북미 대화에 물꼬가 다시 트는 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를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과거 실패한 전략들에 기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면한 외교 현안으로 터키의 쿠르드족 침공을 먼저 언급합니다. The truth was that it was not in Turkey's interest as a NATO ally to continue with that incursion. 이어 이란과 중국 상황을 차례로 거론하고 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꺼냅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There's still much work to be done. 비핵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전 세계 안보를 위해 모든 나라가 부담을 함께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북한 비핵화 공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 세계 공조를 구축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 시점이 이달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회안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영국 하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Order! The ayes to the right, 308. The noes to the left, 322. So the noes have it, the noes have it. Unlock!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요청한 신속 처리안을 거부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사흘 안에 끝내자는 제안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브렉시트 법안이 오는 31일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했습니다. EU 측이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결정하는지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까지 하원이 브렉시트를 늦추려 한다면 조기 총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달 말 EU를 떠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EU는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이 조기 총선에 동의할 경우 새 정부가 브렉시트 문제를 다시 맡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캐나다 총선 소식인데요. 막판까지 박빙승부가 이어졌었는데 트리도 총리가 속해 있는 자유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4년 더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확보는 하지 못해서 다른 정당과 손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4년 전 캐나다 정가에 돌풍을 몰고 왔던 스타 정치인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현지 시간 21일 실시된 제43대 총선에서 338석 중 157석을 획득했습니다. 현 의석에서 20석을 내주면서 절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지만 원내 일당 자리는 겨우 유지했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트루도 총리에게는 깜짝 승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윗을 통해 트루도 총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단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트루도 총리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루도 정부의 핵심 장관 2명이 낙선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장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좌파 성향 신민주당의 저그미트 싱 대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 보수당이 몸집을 크게 불린 점도 트루도 총리에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득표율에서 자유당을 압도한 보수당의 앤드루 슈어 대표가 트루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싱 대표와 슈어 대표 모두 트루도 총리보다 8살 젊은 40살로 캐나다 정가의 4세대 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 가운데요. 또 짚어볼 게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하면서 한 발언들을 보도를 했는데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이 금강산에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은 하지만 금강산의 관광 사업을 남측이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남측에 의존하지 말고 북한식으로 시설을 다시 짓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영향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측과 합의해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북한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전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서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충돌 사태 관련 새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합의가 나온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일단 일방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지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측이 주장하는 안전지대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를 유도하기로 러시아와 터키가 합의했다라는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선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를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 터키와 시리아 정부군의 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리아 정부군의 뒤에서는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있죠. 또 쿠르드 민병대가 안전지대에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150시간 더 연장해주고 그 후 안전지대 운영을 터키와 러시아 양국이 함께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양국 대표들이 오늘 하와이에서 만나 상견례를 한 뒤 현지 시간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양국 대표들이 탐색전을 벌였고 이번 2차 회의부터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대북 지원을 희망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로 지정된 별도의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각 당 의원들이 한 명씩 더 참석해 3+3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시행이 되고요.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지역을 확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에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합니다. 연내 마무리를 위해 집중 교섭을 했지만 회사가 기본적인 제시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고 사측은 이달 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버섯을 따기 위해 산에 올랐던 40대 남성이 실종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찾지 못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산을 뒤지던 동생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이 발견돼 절벽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맨홀 수리를 하던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 도중에 사라졌다고 가족이 신고를 했는데 4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부산 해운대 한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383세대 가운데 200여 세대에서 이 같은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사 측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며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에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축구연맹 클럽 대항전 결승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북한 팀과 레바논 팀의 대결인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논란이 컸던 남북 간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에서 고려 2대 왕인 해종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묘실 규모가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 왕릉 중에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혜자 씨와 가수 양희은 씨가 은관 문화 훈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대졸문화예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스페인 국왕이 23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펠리페 6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용 자제를 권고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위해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승차 공유업체 타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택시기사 만여 명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다시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하늘에는 계속 구름 가득한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는 기압구의 영향으로 다소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 곳곳과 강원 영동까지 확대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 올라 있고요. 낮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22도, 춘천이 21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20도를 조금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뚝 떨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밀양역 인근 철로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작업인데도 안전 대책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행 새마을호가 밀양역을 향해 시속 80km가량으로 질주합니다.
이 열차에 어제 오전 10시 16분쯤 코레일 소속 직원 49살 장모 씨가 치여 숨졌습니다. 또 32살 조모 씨 등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장 씨 등 5명은 당시 선로 위에서 철도 높이를 평행하게 맞추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하니까 위에서 열차가 오도 이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철로가 굴곡진 구간입니다. 이 때문에 멀리서 기차가 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로 정비 중에 열차가 오면 잠시 옆으로 피해야 하는데 미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전대책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600m 앞에 열차가 오는 걸 알리도록 무전기를 든 직원 1명을 배치한 게 전부입니다. 모든 소리 못 듣고 그 작업을 계속 했겠네. 밀양역을 오가는 열차는 하루 평균 160회, 7, 8분에 한 대꼴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철도 노선 정비 중 발생한 사상자는 60명이 넘습니다. 작업자와 열차 간 정보를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금속 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짜리 공장 1층 내부와 금형 설비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용해로에 생긴 틈으로 흘러나온 뜨거운 알루미늄 용액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에 닿으면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검거됐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들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이 근무 중 개인 용무를 보면서 출장 수당까지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청 A 과장과 B 팀장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피부과에서 각각 9차례와 10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후 근무 시간에 관내 출장을 신청해놓고 병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청은 자체 조사 후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공정과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연설 들으셨죠?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재정 대변인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중반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표 예산 정책을 제대로 펼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방 추세에 있고요. 올 하반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낮춰서 예상을 하고 있는 네. 형국인데요. 그 상황에서 확장 지정을 요청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저희의 재정 여력들 사실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 그리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처음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야당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는 남북 협력 이후에 새로운 도약의 상황이 있고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일 경제 위기도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 국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에 본격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건 비단 이제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자체 평가라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권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최근에도 뭐 여러 차례가 됐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 확장 재정을 필요하는 얘기는 최근에 IMF도 다시 한번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은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실 인식에 대한 대통령의 그 공감 능력이 정말 이제는 그 회복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좀 절망의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이재정 대변인께서는 한 번도 문재인표 예산을 쓰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에 대한 경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동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는 부분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공감이 안 되시다 보니까 반성도 없었고 책임지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정연설은 다른 시정연설과 좀 다른 게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극렬히 분단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지금 목격하시고 나서 처음 국회에 오신 건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국회에 오셔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두동강이 난 민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의식,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포용해 나가실 거냐는 것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계속 포용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공허한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포용과 공정입니다. 조국 사태 이전에는 참 그것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점점 공허하고 누구를 위한 포용이고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 절망스러운 저는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동떨어져 있었고 공감과 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였다는 점이라기보다는 전 사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 어떤 것도 집행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권력 구조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 우리 추경 예산만 보더라도요. 재정 여력을 이유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국채 발행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아 나서시더니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지역구 민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기꺼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당리당략적 차원에서의 국가 예산 설계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어느 부분에 돈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당의 일부의 성과들이 9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사회 안정망 강화를 통한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몇 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돈을, 재정을 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쳇말로 지갑 채워주기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난으로만 계속 일변하셨던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난 10년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 구조를 삐뚤어 재벌 유지의 성장 주도 성장을 해왔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런 야당의 모습 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정쟁이 아닌 진지한 경제 진단과 그 성과를 목표로 한 협력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좀 반성을 하자면 아직도 야당 체질이 안 된 게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야당을 잘하셔서 여당에 발목 잡았던 것은 과거 민주당의 야당 시절입니다. 뭐 남의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재정 의원이 조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 구조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예산안에 한해서 정부안이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야당의 어떤 예산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렇다라고 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문재인 정부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썼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대통령 그 시정연설에서 두 가지를 하나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서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조금 실패를 자인하셔서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소득주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고 또 함께 잘 사는 뭐 나라를
가기 위한 초석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최근 2년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평을 하셨는데 저는 좀 되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뭐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좋아진 면이 있겠죠. 귀족 노조, 또 문재인 대통령의 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다 같이 어려워지는 나라로 가는 열차의 궤도에 저희는 지금 올라탔습니다. 두 번째, 어제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하는 아주 신조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 때문에 저는 또 조국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실 때 의혹만으로 갖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대통령이셨습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나는 지금 조국 편이야, 나는 조국을 감싸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협치, 도대체 국회가 뭘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저런 삐뚤어진 상황 인식, 또 꺾이지 않는 고집, 잘못된 방향으로 독주하고 계시는 저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협조를 해드려야 되죠? 저희는 야당의 진정한 협조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시고 계속 독주를 하신다면 저항을 해서 막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를 거다. 네. 저는 그 말씀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막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좀 긴 시간 말씀하셨는데 짧게만 조금 말씀을 보완해서 그러시죠. 뭐 말씀하십시오. 이제 중지를 요청하시면 기꺼이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이 66.7%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막 비난을 퍼부으셨어요. 야당에서 힐난을 하셨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한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화자찬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성과지만 이런 성과의 방향에 대해서 야당에 동의해 주시라고 근거를 갖다 댔는데도 조소만 보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책임지시고 싶다고 했고,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으로 지금 아직 야당의 태도를 못 갖췄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여당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징표조차 무시하시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셨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특수 기업들만 위주로 해서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경제 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몇십 년간 삐뚤게 경제를 이끌어 오셨으면 이제는 반성하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낙수 효과 그래요. 낙수 효과에 잠깐만요. 네, 이재정 대변인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고 듣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분석들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게 아니라 그간 수차례 신뢰해 왔었던 IMF 등 국제 금융기구들의 판단이고, 세계 경제 성장 저성장 추세라는 것은 온 세계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객관적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진단과 평가를 함께 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구조적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조언 드려봅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내가 믿고 싶은 숫자만 믿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입니다. 저성장 기조로 간 거 저희 문재인 정부 때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면 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의 구조가 조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정말 이상한 가짜뉴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하셨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 권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IMF 권고가 재정 확대만 있습니까? IMF는 노동개혁, 그다음에 우리의 규제 완화도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재정 확대만
받아들여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를 요청하실 때는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건전하고 체질도 좋아졌고 여력도 있는데 도대체 왜 재정 확대를 그것도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확대를 합니까? 긴 시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론의 기회를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잠깐만요. 예. 제가 그만큼의 시간을 또 드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국민들은 정부의 그런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그냥 글자로만 봐도 여러 군데에서 서로 모순되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현재를 인식하시고 각자 야당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동안 기업 주도 성장했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비판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찍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먹고 살기 더 나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정 대변인의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저 혼자 얘기해도 충분할 아닙니다. 만큼 제가 시간이 시간은 가진 것 같습니다. 조정할 테니까요. 예. 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예, 레토릭만 난무하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경제 성장에 있어서 어떤 극약 처방은 응급 상황에서만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요. 경제에 대한 전망 이후에 사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부터 수차례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하게 만든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냥 상정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안을 짜는 순간부터 사실상 국회의 역량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저 국회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문재인 정부표 확장 예산을 기한부터 담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는 실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른 때입니다. 경제 진단에 있어서는 자, 이 정책 시행해봤는데 1년 안에 아무 문제 없었잖아, 아무 성과 없었잖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단기 처방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 효과, 약간의 추세 변화를 통해서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시면서 왜 통계의 단선적인 면만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권고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개혁 문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 세력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신자유화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의를 얻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어찌되었건 국제적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자유한국당 기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비난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번 예산 국회도 그리고 또 이번 남은 법안 국회도 정말 정책으로 일관하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수처 반대, 조국 장관만 퇴임하면은 개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동의하시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으시더니 조국 퇴진 이후에는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게 자유한국당 주동의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나서면서 이걸 또 정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무작정 반대만 하고 나서시면서 어제도 X표를 행사하셨습니다. 공수처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동의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단기 당략에 의해서 지금 시기는 반대할 때야 해가지고 모조리 X표를 들고 나시셨습니다. 공수처가 집권을 위한 거라고요. 게슈타표라고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던 당시에 우리 야당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시 정부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전씨는요. 결국 이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할 것인데 왜 우리가 진행을 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더 정리를 높았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저는 이번 예산국회를 즈음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야당을 향한 수차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유와 조소로 일관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책임지던 여당의 그런 책임감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함께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비난 일관도가 아니라 당장의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 정치를 저희 여당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두 분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공통 질문이나 개별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연결되는 얘기라고 하면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면 엉켜버리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뭐 한 분에게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진행을 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어제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X자 표시를 하고 야유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어제 되게 점잖지 않았나요? 저는 과거 민주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으로서 보였던 행동에 비하면 저희는 어제 굉장히 점잖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광장의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합니다만 저희 어제 절제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해보셨지 않습니까? 야당은 현재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제동을 걸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야당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제 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정 확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현재 아무 문제 없고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재정 확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관련된 돈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 특히 현금성 살포하는 예산들, 또 그렇게 토건족에 의한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비난하셨던 SOC 건설 산업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말씀하신 재정 확대와 재정 확대의 내용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순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오늘 더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 공정과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정 대변인. 예, 먼저 들어봐도 좋을 것 제가 같은데요. 끝났으니까. 예. 그러면 저도 좀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힐난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서 조국만 퇴임하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신 자유한국당의 무대책 비판이야말로 국민 삶에 와닿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도 개선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 지금 당사자를 향한 수사는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개인을 옹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회에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대통령으로서의 합당한 노력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확한 정답을 제시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였습니다. 교육의 황금 사다리를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공정에 대한 요구는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절차 안에 놓여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자꾸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하던 날치기와 동일시하시는데요. 분명히 동물국회를 막고자 하는 여야 간의 합의를, 전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선진화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가중된 요건을 전제로 해서 시행되는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인데요. 가중된 요건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몇 년 전에 구성된 국회의 분포 의석수에 따를 때 그 가중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절차 개시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폭거라고 나서시면서 심지어 공수처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는 얘기들을 할 때도 야당의 두 석 중에 한 석이 내년 선거를 통해서 정의다 같은 사실상 친여당 정당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민의 관심 없답니다. 우리는 민의가 어찌되든 간에 우리는 1대1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식의 오만한 판단으로는 국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사실상의 권력기관의 반성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불합리하고 일상적인 불공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국회의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자꾸 광장 얘기하시는데요. 굳이 어느 쪽과 어느 쪽의 세대결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제 동원 좀 그만하십시오. 몇 명 해서 인증샷까지 요구하는 방식의 자유한국당 주체의 집회.
정당도 집회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광장의 정치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오만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의 오만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의 오만은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요. 뭐 동원 집회니 이러는 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아니요 공문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걸 갖고 공당의 여당 대변인이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둘 중에 됩니다. 한 분은 책임지셔야 또 되는 하나는 발언이네요. 제 발언입니다. 예. 예.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공정을 다 공수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이 가장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입시제도, 그다음에 교육 부분입니다. 전 이번에 교육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대통령 이상으로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약간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교육이 국감 내내요. 여당 의원들은 왜 정시 확대를 하면 안 되는지, 수시를 왜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방어 일변도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감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한 의원이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대통령의 시정연설 메시지를 좀 미리 받으시고 공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입시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태조사하겠다. 그래서 개선 대책 만들겠다. 위조 표창장, 그다음에 위조 서류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그것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유은혜 장관님한테 실태조사가 전문이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공수처 만드신다고요? 또 하나 가짜뉴스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과거에 공수처를 찬성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지의 얘기는 아닙니다. 있었지만 예. 그거 어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 분명히 가짜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이 원하는 건 검찰에 대한 검찰 권력의 견제입니다. 그렇지 검찰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어떤 새로운 주십시오.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목적, 국민의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 전달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사실 저희가 50분까지는 끝내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워낙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30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30초 안에 꼭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사실 이번 예산국회를 시작한 다짐을 이야기하고 국감의 평가를 국민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짜뉴스 얘기를 하도 하셔가지고요. 공문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별 동원 인원을 할당하신 그 공문 가짜뉴스면요.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부분 책임져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의 문제성 인식에 공감을 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부터 필요해서 심재철 의원님 등등 모두 법안으로 제안하셨고 지금의 공수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네, 30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날치기 법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패스트 트랙은 21세기 민주당식 날치기입니다. 과거 양당 체제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패스트 트랙인데 지금은 소수 정당에게 선거법 갖고 몇 가지 딜을 하면서 야합의 형태로 표를 몰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신종 날치기입니다. 누구든 독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독선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딱 잠깐만요. 10초만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저는 위법 그거는 행위에 공정하지 대해서 않다고 위법행위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공정 자, 가산점을 준다는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끝내도록 법위에 하겠습니다. 성립하는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요, 저는 됐습니까?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저의 네. 진행을 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쫓긴다,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공정하게 제가 시간을 드리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뜨거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예, 늘 고생하는 국민께 송구합니다. 네, S였습니다. 예,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가 받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정부는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요. 최종 결정이 이번 주말쯤 나올 예정인데요. 농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마주한 자리가 어제 마련이 됐는데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와 농민단체가 처음 마주 앉은 자리. 하지만 회의를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고성부터 오갔습니다. 비공개로니까 아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무도 농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고 농업이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언했습니다. 선진국보다 농민들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데다 수입 관세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특혜라며 이달 말까지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내려놓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잇따라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미국과 벌일 통상, 방위비 협상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이을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진 보조금과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거세게 반발하는 농민들을 달랠 대안이 있느냐입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번 금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기후 문제죠. 정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를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는 5억 3,600만 톤입니다. 2017년 7억 910만 톤보다 24.4%나 적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증가 추세가 꺾인 적이 없다는 점,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수요가 많았던 지난해 배출량이 더 늘었을 거라는 추정까지 감안하면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축 방안을 살펴보면 더 답답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그냥 담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획인 것처럼 알려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석탄 발전을 줄인다지만 발전소 7곳이 새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모두 들어서면 해마다 4천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친환경차를 늘린다는 목표뿐 디젤 같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판매를 줄인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내년에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야 하는데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5위인 우리나라는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위조 교사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과 뇌기형색 진단 관련 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 성추행, 또 가사 도우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2년여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곧바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또다시 무단 진입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한반도 주변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카디즈 안에 머문 시간만 따져도 3시간이나 됩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려면 과거에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가 없다며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요구를 영국 하원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브렉시트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하원이 브렉시트를 늦추려고 한다면 조기 총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총선 결과 집권 자유당이 승리를 하면서 트리도 총리가 4년 더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과반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정당과의 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양국 대표들이 오늘 하와이에서 만나 상견례를 한 뒤 현지 시간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합니다. 승차 공유업체 타다 운영사의 운행 차량 10,000대 확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환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무장을 한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타고 달리다가 일가족을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구급차를 훔쳐 타고 질주하던 무장괴한이 5명의 가족을 들이받은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5가족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구급차를 향해 총격을 가한 끝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며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릅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서부 치마히 지역인데요. 석유와 가스를 취급하는 공장의 파이프라인에서 현지 시간 22일에 불이 난 겁니다. 공장 인근에서 중국이 투자한 고속철도 공사를 하던 도중 파이프라인을 잘못 건드려서 불이 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 화재로 중국인 건설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코끼리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짐바브웨의 한 국립공원에서 2달 사이에 55마리의 코끼리가 숨졌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선 국립공원의 잘못된 관리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국립공원의 규모는 최대 15,000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3배가 넘는 5만 마리 이상의 코끼리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공원 측은 돈이 부족해서 우물을 더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낚싯배가 커다란 구멍에 빨려 들어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 더비셔 지역에 있는 한 저수지인데요. 마치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빨아들일 것 같은 커다란 대수구 옆까지 낚싯배가 다가갔습니다. 한눈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알려지자 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도회사 측은 낚시를 하는 건 괜찮지만 배수구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공기의 질이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기 흐름이 비교적 좋습니다. 며칠간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어제까지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해안 일부 지역의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지만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기의 질은 괜찮은데 하늘은 다소 흐릴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출근길 구름이 가득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계속 구름 많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 거기에 강원, 영동까지 이 지역들은 다소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흐린 가운데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은 남부 곳곳과 강원, 영동까지 확대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곳곳에는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기온은 어때요? 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쌀쌀함이 좀 덜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 중심으로 계속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오늘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주로 평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전주와 광주,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22도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네.
네, 낮 기온은 내일 남부지방도 다시 예년보다 오르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드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지도를 하면서 금강산 관광에서 남측에 의존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김 위원장의 이 발언 지금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건축 미학적으로 낙후돼 있다. 또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 없다라는 표현 등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에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측과 합의해서 남측 시설들을 싹 쓸어내도록 하고 북한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전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서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해석들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유럽 프로축구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세웠어요.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세운 기록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영국에서 열린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전반 16분과 44분에 연이어 득점포를 가동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유럽 무대 통산 120호와 121호 골입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갖고 있는 한국인 유럽 최다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저녁 충남 당진 앞바다에서 검은 기름띠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진시 고대지구 근린공원 앞바다에 폭 2m, 길이 150m 정도의 검은색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가 어제 저녁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밤사이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바다에 떠 있는 기름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경위와 유출량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데 이어서 대전에서도 중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폭행을 휘두르면서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현장을 은폐한다거나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청소년들 또래 학생들을 폭행한 뒤에 그 영상을 찍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를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단들, 자기 또래들 사이에서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어떤 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피해 학생은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거고요. 앞으로도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텐데 이렇게 영상이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퍼지게 되면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학교 폭력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남이 일단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했다. 그런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다. 이거는 굉장한 고통과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만약에 네가 이런 사실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모님 또는 이제 뭐 경찰에게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고 어른들이 알게 된다면 네. 이 영상을 모두 그냥 인터넷에 배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이제 협박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앞서 영웅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심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올리게 되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라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끼리 네. 뭐 영상을 갖다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칠 수 있을 거로 이것이 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유포될 뭐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생각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피해자를 갖다가 막 탓을 하고 피해자가 뭐 우리들에게 뭐 뒷담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갖다 듣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정당하고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당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게 나중에 자기들 처벌의 어떤 수단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미래를 갖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때 너무나도 뭐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물적 증거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걸 갖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정보로 그 있었던 모든 것 특히 아이를 갖다 폭행하고 있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위한 확실한 물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여럿이 한 학생을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집단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이 폭행 말고 영상을 찍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을 갖다 다 이제 공범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벌 수위를 갖다 좀 달리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집단 이걸 우선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집단 역학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 분산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집단의 그 우월성 이걸 과시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도 뭐 익산에서도 그렇고요, 대전에서도 이번에 그렇고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이걸 제대로 아이들이 내면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단순한 장난이다. 그냥 그걸 갖다 하나 일종의 자기들 재미를 위한 놀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이 아이들이 좀 죄의식이 부족하고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왜곡되고 이제 잘못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뭐 인성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진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헤아리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실제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좀 맞춤형의 그런 어떤 선도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한 이 아이들이 이제 단계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이제 어떤 폭력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어떤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하고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죄의식이 없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춤형의 그런 어떤 선도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들 같은 경우 정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이를 두둔하면서 네. 그냥 빨리 합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 대상으로 정말 그 학교 폭력의 그 위험이나 그 피해의 고통 이런 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싼 분양가를 내세운 경쟁이 집값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불법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건설사들이 낸 입찰 제안서입니다. GS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한 지 1년 뒤에 낼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주비도 5억 원 이상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파격 제안을 한 겁니다. 특별 점검에 나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약속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가 없는 단지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건 과열 수주 경쟁의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재건축 시공사를 뽑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가 대표적입니다. 금품 향응을 동원한 진흙탕 경쟁에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조합원들 간 소송전도 벌어졌습니다. 또 건설사가 쏟아부은 돈은 비싼 분양가와 공사비로 걷어들이는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큽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있죠. 이 가운데 특히 안전사고, 그 가운데서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든든한 법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하죠. 네. 이곳에서의 사고. 급편말이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9살 어린이가 이제 차에 치여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숨진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지난 5년간 사망한 어린이가 31명이라고 많습니다. 하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있겠죠. 스쿨존이 도로교통법상에 설치가 돼 있고 30km 시속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긴 한데 어기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그 이유가 이거 같습니다. CCTV가 없어요. 가속 제한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CCTV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 속도를 줄이는데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CCTV가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요. 지금 16,000곳 정도 이 무인 단속곳 있는데 그 중에 CCTV가 789개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CCTV가 없다면 당연히 위반을 하기 마련이고 이번 사건도 CCTV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CCTV가 없어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답답한 네.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피해를 보고 사망을 한 아이의 이름을 따서 네.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어요. 아이의 이름이 김민식 군입니다. 네.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네이밍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시키고 네, 네. 통과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영상 장치를 그 내용이 설치하는 게 있군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또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이 지금 넣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통과는 안 되는 지금 발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 이제 문제는 의식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또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들도 발의를 네. 했을 테고 왜 통과가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본회의 가는 것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안 자체가 사실은 소관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가고 해야 되는데 뭐 국회에서 사실 좀 지체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사실 이거는 누구도 민생 법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주차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고 뭐 후진을 하다가 아기가 치여서 아기가 숨진다든가 그런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하준이법인데 이것도 네, 관련된 네. 법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랜드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뒤로 경사진 곳에 내려오다가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 주차장, 특히 경사진 주차장이라면 이 고인목 같은 걸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차 표지판에 안전 어떤 상황을 고지하는 내용을 좀 하라는 하준이법이 지금 입법화돼 있는데 그것도 뭐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법도 여전히 통과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대책이 나오기는 했죠. 정부가 네. 내놨잖아요.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것만 설치가 돼 있고 뭐 이게 사실 법으로 해야지만이 강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법이 아닌 그냥 합동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도 있었어요. 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주로 노란색 차. 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를 알리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과속 운전을 하다가 그렇죠. 인천에서 또 아이들이 그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또 참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것도 이름이 태호 유찬이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에 아이들 이름이 붙어 계류 있고요. 중입니다. 이 사건도 이 축구 클럽 차량입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차량이나 다른 차량은 영유아 보호자가 탑승하도록 돼 있는데 놀랍게도 축구 클럽 차량은 그 당시 법에는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의무를 규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축구클럽 차량도 어린이 보호 차량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태호 유찬이법도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네. 뭐 근데 사고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까? 좀 개선이 된 부분? 이런 그 축구 클럽 차량은 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네. 네. 이것도 계류 중이라서 사실은 이 법으로 강제를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뭐 태권도 차량은 되고 축구 차량은 안 되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위반의 소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고 뭐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태호 유찬이법, 네.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렇게 아이들 이름이 붙었으면 이 사고를 당한 그 부모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법에다 내걸고 그 상처를 안고 한 이유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이 맞아요. 더 이상 똑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거를 법으로서 좀 막아달라는 호소인데.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네. 내 아들, 내 자식 이름을 걸고 이 법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통과가 절실하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이름이 걸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다른 그 또 이름을 딴 법안들도 또 더 있죠? 네, 많습니다. 네. 해인이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2016년 4월 달에 경기도에서 차량에 이제 치여서 숨진 5살 혜인이를 이제
이 생각에서 만든 법인데 이거는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것도 제동장치가 풀려서 이렇게 치게 됐는데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자.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 아닙니다. 이게 해인이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안전사고 이렇게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통과시켜줘야죠. 네. 사실은 민생 법안이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법안들은 몰라도 이런 법안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법안은 조금 달리 해가지고 상임위, 본회의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도 탁 가슴이 막 먹먹하네요. 잘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광고 제도가 바뀐 걸 설명해 주려고 한다면서 요즘 병원에 자주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기도 했는데 그냥 광고 전화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는 최근 난처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개편 내용으로 여기 전달이 안 되시고 원장님 전달 건이셔가지고 통화를 드렸고요.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원장님 맞으신가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지침이라던가 자칫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이라고. 이런 전화가 자주 걸려옵니다. 제가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데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벌써 3번인가 봐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이라고 밝히지만 의료제도와는 관계없는 광고 전화입니다. 유튜브에 상위 랭킹크 되도록 자기들이 작업을 해줄 테니까 달에 얼마를 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보건당국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팀인데 홍보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병원에 연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심평원은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그런 관련 부서도 없고 그건 완전히 좀 사칭한 거고. 심평원은 공무원 사칭은 범죄라며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출근길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흐름이 좋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다시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하늘에는 계속 구름 가득한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흐린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 곳곳과 영동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 그 밖에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 올라 있고요. 낮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2도, 전주와 광주, 대구는 20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20도를 조금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뚝 떨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위조 교사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관련 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 성추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귀국하고 곧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간 뒤 2년여 만에 국내로 들어온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또다시 무단 진입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한반도 주변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카디즈 안에 머문 시간만 따져도 3시간이나 됩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앞서 사용 자제를 권고했던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위해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